그날 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핏빛처럼 차가운 진실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마저 조롱당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나는 홀로 남겨질 운명이었음을. 컴컴한 취조실.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는 텅 빈 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명은 김찬영, 60대 후반의 남자를 정통으로 비췄다. 깔끔했던 와이셔츠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엔 핏기 없는 창백함과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불안하게 흔들렸다. 형사는 어젯밤 9시경 서대문구 이화동 자택에서 발생한 유형순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그의 진술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묻는다. 왜 그 시각에 현장에 있었냐고. 유형순이라니. 순이?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벌써 15년 전에 곁을 떠났는데. 죽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형사는 15년 전 이혼한 그의 전처가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자신들이 확보한 폐쇄회로 TV 영상에 어젯밤 9시 12분경 김찬영의 차량이 유형순 씨의 자택 인근에 도착했고 그가 직접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30분 뒤 다시 나오는 모습까지. 거짓말. 김찬영은 속으로 절규했다. 거짓말이라고. 내 차가 왜 거기 있었단 말인가. 분명 그는 어젯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형사는 잘못된 것이 그의 기억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관문 손잡이에서는 김찬영의 지문이 확실하게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장 침대 위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놓여있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김찬영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다고 했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순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 편지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그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떨리던 손은 이제 분노로 주먹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어달라고 외쳤다. 형사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김찬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는 묻는다. 그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는 정말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외침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과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짜여진 거대한 음모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다. 절망,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김찬영의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조명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의 눈동자 속 혼란은 더욱 강조되었다. 시계 소리가 더욱 빠르게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째깍거렸다. 아, 나의 장남. 그의 얼굴은 차가운 취조실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은 내 오랜 어둠을 더욱 선명히 비추는 잔인한 조명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등장에 안도하기보다 깊은 죄책감과 막을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느꼈다.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치부들이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듯한 치욕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평생을 가족의 자랑이자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믿었건만 그 모든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나는 감히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김찬영의 굳게 닫힌 입술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실룩거렸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취조실의 냉랭한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러오는 듯했다.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격렬한 항의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당장 만나게 해달란 말이야. 그의 아들 김민준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취조실 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김민준. 아버지와 똑 닮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이성이 무너진 듯한 극심한 분노와 혼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의 눈은 불이라도 내뿜을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곧 터져버릴 듯한 격정적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형사는 그의 장남 김민준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 알림은 김찬영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형사는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김찬영에게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지난밤의 행적과 유형순과의 관계를 다시금 추궁했다. 그 질문들은 마치 부러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 찬영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형사의 집요한 시선은 마치 그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올린 삶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듯했다. 김찬영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충격과 동시에 찾아온 것은 거대한 부끄러움이었다. 평생 가족의 자랑이고자 했던 자신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살인 용의자로 몰린 채 아들의 절규를 들어야 하는 현실. 이 고통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차가운 의자에 몸을 더욱 움츠렸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좁아졌고 고개는 저절로 땅을 향했다. 아들이 마주하게 될 자신의 추악한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아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잠시 후 격한 항해 끝에 겨우 취조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빠르게 훑었고 이내 아버지인 김찬영에게 고정되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을 듯 휘청였다.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자신이 알던 단단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아닌 한없이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가득 찬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에 연루된 거예요? 대체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취조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격정에 못 이겨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그의 주먹이 차가운 금속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행동은 아버지인 김찬영을 닮아 있었다. 김찬영은 그제야 아들의 눈을 마주했다. 아들의 눈은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려는 간절함과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일렁였다. 그 눈빛은 김찬영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파왔다. 찬영은 자신의 무죄를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른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감쌌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늪에 빠진 벌레처럼 추악하고 보잘것없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그의 초라한 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형사는 침묵을 깼다. 그는 민준에게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김찬영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민준의 귀에 꽂아 넣었다. 마치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듯한 음성이었다. 민준은 형사의 말을 들을수록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움켜쥐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은 놓지 않으려는 듯 간절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향한 한없이 깊은 연민과 함께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형사는 침착하게 민준에게 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최근 유형순 씨와 만났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냐고. 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는 과거 언젠가 아버지가 어떤 사안으로 전처의 이름 유형순을 언급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분명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미세했지만 김찬영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김찬영에게는 치명적인 비수와도 같았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굳건하다 믿었던 기둥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김찬영은 아들의 눈에서 읽어낸 그 찰나의 의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아들이 그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살인 용의자로 몰린 고통보다도 더 큰 절망이었다. 아버지를 믿어주는 단단한 시선이 아니라 흔들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본 순간 그는 차마 견딜 수 없었다. 그동안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아들의 존재는 이제 그의 가장 약한 고통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핏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간절하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아무 말씀 없으세요? 유형순 씨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예요? 아버지, 제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과 함께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갈구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은 김찬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김찬영은 아들의 간절한 물음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죽기보다 싫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얽히고 설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누가 믿어줄까? 자신의 모든 변명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의 침묵은 아들에게 더욱 깊은 의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이 침묵은 그에게도 아들에게도 커다란 벽이 되었다. 취조실 문이 다시 닫혔다. 차가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뒷모습은 차가운 문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김찬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갇혔다. 아들마저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는 이제 막 2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인가? 그의 손은 다시금 무릎 위에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불안하게 고동쳤고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더욱 그를 옥죄어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 소리마저 고통스럽게 삼켜야만 했다. 장남 민준의 뒷모습은 차가운 문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의심의 흔적은 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살인 용의자로 몰린 고통보다 더한 절망이었다. 나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살인 혐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만의 지옥에 갇힌 듯 몸을 떨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나의 머리는 지끈거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나의 얼굴은 이제 슬픔마저 말라붙은 듯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앙상한 손끝이 탁자를 더듬었다. 텅 빈 컵과 식어버린 차가운 물이 내가 느끼는 고독과 절망감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찌그러진 나의 와이셔츠는 마치 한순간에 망가진 나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자 아들의 실망한 눈빛과 함께 또 다른 여인의 얼굴이 나의 시야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어제 내가 유형순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 자신을 미행하던 듯한 낯선 여인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분명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었다. 나의 머릿속에서 그 여인의 형체가 더욱 선명해지자 불현듯 나의 등골로 싸늘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형사는 나의 침묵을 깨고 다시금 서류를 뒤적였다. 낡고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나의 눈앞에 놓였다. 사진 속에는 유형순과 젊은 시절의 김찬영, 그리고 이제는 얼굴도 흐릿해진 또 다른 남자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형사는 다시 물었다. 어젯밤 유형순에게 찾아간 진짜 이유를 떼라고.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아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치욕스러운 비밀, 바로 그것이 나의 목줄을 죄고 있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듯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사실 지난주 유형순을 만났다. 15년 만에 노숙자가 된 전철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나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꿰뚫린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폐지 상자 더미 위에서 비쩍 마른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한때 나의 아내였고 나의 아이들을 낳았던 여인이었다. 늙고 초라해진 그녀의 모습은 나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영을 떠올리게 했다. 노년에 얻게 된 15억 원의 전 재산, 그 돈은 나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고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15억 원 때문에 그들은 다시 얽히게 되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 돈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닌 더 큰 혼돈이었다. 노숙자가 된 유형수는 나에게 매달려 절규했다. 찬영 씨, 그 돈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던 돈, 나도 함께 모았잖아.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어. 유형순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노숙자가 된 자신의 모습과 아픈 자식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의 자비심을 시험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연민을 건드렸다. 나는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일말의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의 나를 옥죄는 듯했다. 나의 과거는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향해 사나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이었다. 내가 유형순을 찾아간 진짜 이유는 살인이 아니었다. 나는 유형순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노숙자로 전락한 전처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이자 지난 세월 그녀에게 줬던 상처에 대한 뒤늦은 보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고 왔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에게 그 1억 원은 엄청난 액수였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치욕스러운 거래였다.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보다 15년 만에 만난 전처의 비참한 모습과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나의 나약함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 돈은 나에게 영원히 풀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다.
형사는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다. 김찬영 씨, 당신이 침묵할수록 모든 증거는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 겁니다. 유형순 씨가 죽기 직전 당신과 나눈 마지막 통화 기록, 그리고 그녀의 통장에서 사라진 1억 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술과 다릅니다. 이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할 때입니다. 형사의 날카로운 말들은 잊으려 했던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금 끄집어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사라진 1억 원. 분명 내 돈은 그녀의 손에 쥐어졌는데 사라졌다고. 1억 원. 나는 눈을 번쩍 떴다. 1억 원을 분명 유형순에게 주고 왔다. 그런데 그녀의 통장에서 사라졌다니.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이라니. 나는 그녀의 통장 잔고가 자신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통화 기록 역시 없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유형순과 현금 거래를 했기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분명 유형순에게 돈을 현금으로 건네줬고 바로 뒤돌아서 그녀의 집을 나왔던 기억이 선명했다. 나의 기억과 형사의 말이 충돌하며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나의 얼굴에 의심과 동시에 억울함이 뒤섞였다. 1억 원. 그 돈이 유형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그 돈 때문에 누군가 그녀를 죽인 것일까? 아니면 그 1억 원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던가? 나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상황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함정에 빠졌다는 느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짜여진 누군가의 계략일 것이라고. 나는 차가운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공포와 혼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내가 돈을 건넬 때 유형수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두리번거리며 재빨리 돈을 받아 품속 깊이 숨겼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다. 찬영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돈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그 사람, 유형순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침묵 속에서 나는 그제야 내가 발을 들여놓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1억 원은 단순한 전처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조여오는 수많은 시선들과 잃어버린 1억 원, 그리고 유형순의 죽음. 이 막다른 길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의 앞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나는 홀로 이 거대한 미궁 속을 헤매야만 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나는 차디찬 취조실 바닥을 짓눌렀다. 1억 원. 유형순에게 건넨 그 돈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직감이 나의 모든 세포를 잠식했다.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지난 세월 견고하다 믿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며느리와 아들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나는 심장을 움켜쥐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하게 울렸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유형순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 즉 그녀가 죽기 직전 통화했던 상대방의 이름을 나열했다. 그 이름 중 하나가 나의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 심장은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이름은 내 인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야 할, 그러나 지금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이름이었다. 오경숙. 내 아내 오경숙의 이름이었다. 거짓말.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이름이 왜 유형순의 마지막 통화 목록에 올라 있는가? 그것도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10분 전이라니. 아내와 유형수는 15년 전 이혼 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서로의 존재를 저주하며 평생 등지고 살았던 두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한 그랬다. 그 사실은 불변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진실은 무참히 조롱당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나의 온몸은 마치 얼어붙은 진흙처럼 굳어져 버렸다.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나의 심연 속으로 계속 파고들었다. 김찬영 씨, 당신의 아내 오경숙 씨는 유형순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형순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요. 그것도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전달한 당신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송금 기록.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쇼크에 빠졌다. 내가 현금으로 1억 원을 준 다음 날 아내가 1억 원을 송금했다고. 그리고 유형순의 통장에서는 내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닌 추가로 1억 원이 더 들어온 것이었다. 유형순의 통장 잔고는 총 2억 원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건넨 1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형수는 내 돈을 받은 후에 죽었다. 그렇다면 내 현금 1억 원과 아내가 송금한 1억 원, 총 2억 원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다. 나는 몸을 세차게 흔들었다. 머릿속의 모든 사고 회로가 엉키고 꼬여버렸다. 분명히 유형수는 나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것을 숨기는 모습도 분명히 봤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했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특히 그 사람들에게는이라는 말을 남기며.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내 아내도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내 아내는 평생 단정한 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런 음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이런 거대한 불륜의 사슬에 엮여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성으로 끊임없이 부정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싸늘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의심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 내 심장을 휘감았다.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했다. 유형순에게 1억 원을 건넬 때 나를 미행하던 듯한 낯선 여인의 시선. 그 시선은 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얼음 송곳을 박아 넣는 듯했다. 이제 그 낯선 여인이 누구였는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매, 코끝, 그리고 입술의 작은 움직임까지. 설마 나의 아내 오경숙이었다니. 그 기억은 나의 뇌리 속에서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의 의식을 좀먹는 듯했다. 나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가 왜 유형순에게 돈을 보냈을까? 그것도 나와 같은 금액인 1억 원을.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을까? 나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난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나의 아내, 그녀의 그림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한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다. 단단했던 믿음의 기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알던 오경숙은,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대체 누구였던가? 나의 인생, 나의 결혼, 나의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나의 삶 전체가 한낱 우스갯거리로 전락한 듯한 치욕감에 나는 몸서리쳤다. 아내는 내가 유형순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아니, 유형순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하듯 질색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반응은 마치 전처 유형순과의 어떤 끔찍한 과거가 존재한다는 듯 과도하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15년 만에 유형순에게 연락을 취하고 억대의 돈을 송금하고 심지어 유형순의 사망 직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배신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배신감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의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그럼 유형순이 말한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던 그들은 결국 아내 오경숙과 관련이 있었던 말인가? 아니면 아내 또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의심의 사슬은 끝없이 이어졌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내 영혼마저 파괴하는 듯했다. 내가 건넨 1억 원과 아내가 보낸 1억 원, 총 2억 원의 행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뒤섞여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이 혼돈 속에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미로 속에 홀로 던져진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형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희망을 꺾는 듯 냉정했다. 김찬영 씨. 아내 오경숙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어젯밤 당신이 유형순 씨의 집에 들어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형순 씨에게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오경숙은 나를 목격했을 뿐 아니라 나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2중의 아니 3중의 잔인한 배신이었다. 나의 아내 오경숙이 나를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지금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함정 같았다. 내가 유형순에게 돈을 건넬 때 나를 지켜보던 아내의 시선, 그리고 이어진 유형순의 죽음. 배신감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쳐왔다. 나의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그림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인가? 아니면 그녀 또한 나처럼 희생양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의문은 나의 심장을 거세게 때렸다. 내가 믿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한낱기만에 불과했던가? 내 사랑은, 내 헌신은 모두 무엇이었나?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내 아내는 과연 나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그녀 또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의문이 나를 옥죄어왔다. 나는 다시금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심연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깊고 차가운 심연. 나의 모든 것이 잠식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아내 오경숙의 이름이 유형순의 사망 직전 마지막 통화 기록에 찍혀 있었다. 그녀가 유형순에게 1억 원을 송금했고 내가 유형순의 집에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이 모든 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덫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텨냈다. 내 영혼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졌다. 대체 오경숙, 내 아내는 왜 나를 배신한 것일까? 그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는 내 앞에서 한 장의 사진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유형순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묘령의 여인에게 보내는 유형순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찬영 씨의 돈.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아이를 통해 얻을 수 있어. 약속만 지켜줘. 그이가 알면 안 돼. 그이가 알면 안 돼. 나는 손이 떨려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다. 이 아이. 유형순과 이 젊은 남자 사이에 얽힌 아이가 있다니. 그 아이가 나와 오경숙의 인생을 뒤흔드는 진실의 열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형사는 싸늘하게 말했다. 김찬영 씨. 사진 속 남자는 이찬우 씨입니다. 유형순 씨의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찬우 씨의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가 김찬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라고? 유형순의 세 번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유형순이 내 아이를 낳았다고. 믿을 수 없는 쇼크였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온몸의 핏줄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형사는 무자비하게 진실을 폭로했다. 15년 전 유형순 씨와 이혼한 당신은 모르는 사실이었겠지만 유형순 씨는 이찬우 씨의 친아버지에게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찬우 씨의 친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당신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조작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시끄러울 것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이혼 변호사는 바로 당신의 아내 오경숙 씨의 동생, 즉 당신의 처남 오명달 씨였습니다. 오명달. 처남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거대한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 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퍼즐이었다. 그렇다. 오명달은 늘 유형순에게서 큰돈을 받아냈고 오경숙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그 당시 나와 유형순의 이혼 과정에서 내게 유리했던 증거들이 사라진 것도 바로 오명달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오명달을 믿고 증거물들을 맡겼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나는 비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처남이 자신의 의뢰인인 유형순과 짜고 나의 친아들조차 모르는 셋째 아들을 나에게 떠넘겼다. 그 아이를 통해 나를 영원히 올가맬 계략을 꾸몄다는 말인가. 내 삶은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내 오경숙. 그녀는 내 옆에서 30년간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유형순의 마지막 통화, 1억 원의 송금.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내 인생이 거대한 악취나는 오물더미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형사는 말을 이어갔다. 오경숙 씨는 당신이 유형순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도 유형순에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경숙 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형순 씨가 이찬우 씨의 친부를 폭로하겠다며 오경숙 씨를 협박했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15년 전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처남의 불법적인 개입, 즉 오명달 씨의 위증과 조작이 드러날 것이고 이로 인해 당신의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찬우 씨가 김찬영 씨의 친아들로 호적에 올라있는 점을 이용해 당신에게 거액의 유산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더군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아, 오경숙. 그녀는 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수치를 지키기 위해 유형순과 거래하고 나를 배신한 것이었다. 이찬우가 내 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처남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는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다. 그녀가 겉으로 보인 내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가면은 한순간에 지독한 도끼를 뿜어내는 악마의 얼굴로 변해버렸다. 심장은 이제 거의 멎어버릴 것 같았다.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충격도 잠시, 그 뒤에 숨겨진 아내의 끔찍한 배신은 나의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다. 나의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이었다.
형사의 눈빛 속에는 동정 대신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놀이터였고 그들의 탐욕의 제물이 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단 말인가. 내 모든 것을 바친 가족이 나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분노, 절망, 배신, 수치심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형순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님을. 그녀는 나의 1억 원과 아내의 1억 원, 총 2억 원을 들고 누군가에게 향했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녀는 공범인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인가? 형사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닌 마치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김찬영 씨, 이제 모든 걸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피해자라고요? 내 인생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졌소. 나는 살인범으로 몰렸고 아내는 나를 배신했으며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소. 당신들이 내게 던지는 죄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수치심이 훨씬 크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의 눈은 더 이상 허망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지독한 음모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광기 어린 결의가 불타올랐다. 피 묻은 유혹, 그리고 엇갈린 욕망. 그들의 진흙탕 속에서 나는 비록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결코 이대로 무릎 꿇지는 않으리라. 내 삶의 마지막을 건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지독한 음모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광기 어린 결의. 내 안의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 복수를 외치기 시작했다. 피 묻은 유혹, 그리고 엇갈린 욕망. 그들의 진흙탕 속에서 나는 비록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결코 이대로 무릎 꿇지는 않으리라. 내 삶의 마지막을 건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형사가 건넨 물 한 잔은 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피의 마처럼 쓰디썼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나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장면 묘사 김찬영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취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잠시 후 취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아내 오경숙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지만 눈에는 미세한 불안감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나를 스쳤지만 이내 바닥으로 향했다. 마치 나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그녀는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여보. 오경숙은 변호사의 귓속말에도 불구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교활함 그리고 계산적인 연기였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무죄예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 귀에는 한낮의 조롱으로 들렸다. 진실? 그녀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군, 오경숙 씨. 나는 오경숙 씨라는 호칭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오경숙이 아니었지 그래.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말년. 아니, 오명달의 친동생이자 유형순의 15년 전 이혼 변호사의 조수로 일했던 오경숙 변호사.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오경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변호사는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형사들마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경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충격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비명 같았다. 헛소리?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이 유형순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왜 그녀의 계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아. 15년 전 유형순의 이혼 변호사가 누구였더라? 그래, 처남 오명달이었지. 그 조수는 또 누구였을까? 오명달이 고작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강남에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거 유형순에게 받은 내 돈 때문이었군. 나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날아갔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들은 이미 오경숙과 오명달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선을 오경숙에게 고정했다. 당신은 그 당시 유형순에게 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오명달에게 전달했지. 15억 원 중 5억 원 이상이 그렇게 빼돌려졌더군. 그리고 그걸 빌미로 당신은 나와 결혼했어. 나의 모든 것을 가로챌 계획이었지. 그리고 유형순이 내 친아들을 낳고 내 호적에 올린 것도 모두 당신과 오명달의 합작품이었군. 유형수는 내가 늙어 죽으면 이찬우를 통해 나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당신은 그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취하려 했어. 맞나? 오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이 벗겨진 듯 창백했고 눈빛에는 섬뜩한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 밑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했는데? 이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더러운 유형순과 놀아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녀의 절규는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민낯은 내가 지난 30년간 사랑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얼굴이었다. 형사는 내게 다시 물었다. 이찬우가 내 아들이라고. 나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유형순과 외도에서 낳은 아이죠. 나는 숨겨왔던 나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드러냈다. 나의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이것이 그녀를 파멸시킬 유일한 길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순간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경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에 그녀마저 놀란 듯했다. 나는 오경숙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유형수는 죽기 전 나에게 말했어.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1억 원을 나에게 받고 다음 날 당신에게도 1억 원을 받아냈다더군.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어. 그녀가 정말 노숙자가 되었던 것도 그 돈 때문이었어. 15년 전에 당신이 뺀 내 재산 5억, 유형순이 탕진한 내 돈 15억,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죄의 씨앗인 이찬우까지 모두 다 당신과 유형순의 짓이었군. 내가 내 아들인 줄도 몰랐던 아이를 당신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야. 오경숙은 경악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유형순이 죽은 후 이찬우를 이용해 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 그리고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의 계획에 단 하나의 오점 바로 이찬우의 진짜 아버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의 처남 오명달이었다. 그는 오경숙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듯 굳어버렸다. 누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당혹감과 공포를 읽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린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명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고 그의 등장 자체가 나의 복수의 활용점정을 찍는 듯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린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의 심장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워졌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장면 묘사 김찬영은 냉정한 눈빛으로 오경숙과 오명달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명달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오경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이 벗겨진 듯 창백했고 눈빛에는 섬뜩한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나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오경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오명달에게 소리쳤다. 오명달, 왜 이제 와? 이 자식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어서 나가.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과 함께 나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오명달 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15년 전 유형순 씨의 이혼 변호사로 일하며 제가 유형순에게 준 15억 원의 재산 중 5억 원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세운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나의 폭로에 오명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오명달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다. 형사님,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나의 다음 말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오경숙 씨, 당신이 15년 전 유형순 씨의 이혼 변호사 조수로 일하며 오명달의 불법적인 재산 탈취를 도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성공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나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쳐 나와 유형순을 이용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어. 맞나? 오경숙은 끝내 무너졌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빠가 시켜서 한 일이야. 다 오빠 때문이라고. 그녀의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취조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잔인한 칼날이 되어 나를 향해 되돌아왔다. 오명달은 자신의 친동생 오경숙의 오빠가 시켜서라는 말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 미친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다고. 내가 나서서 다 계획했잖아. 내가 먼저 유형순한테 접근해서 셋째 아들 이찬우를 김찬영 씨 호적에 올리라고 꼬드겼잖아. 오명달의 폭로에 나마저 경악했다. 이찬우의 진짜 아버지는 오명달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나의 뇌는 혼란으로 마비되는 듯했다. 이찬우가 오명달의 아이였다니. 이럴 수가. 유형수는 나의 전처였지만 그녀는 내게서 이찬우의 진짜 아버지를 숨기고 내 호적에 올린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오명달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내게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처남 그리고 나의 전처가 모두 얽히고 설켜 나를 끝없이 조롱했던 것이다. 오경숙은 오명달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입 닥쳐. 입 다물라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은 당신이야. 당신이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지 않았다면, 유형순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격렬한 싸움은 그들 사이의 오랜 비밀과 증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형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들을 말렸다. 이 폭로들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재산 강탈, 호적 위조,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얽힌 거대한 범죄의 족쇄였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며 자기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어리석은 짐승들과 같았다. 핏빛으로 물든 욕망과 증오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의 난투극을 바라보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나만의 지옥이었던가. 셋째 아들이 나를 농락한 나의 처남의 아이였다니.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15억 원과 가족의 명예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내 삶은 이미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형사가 내게 다시 말을 건넸다. 김찬영 씨,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피해자였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피해자? 하나는 피해자가 아니오. 나는 그들의 피 묻은 욕망 속에서 살육당한 망자요. 이제 내 복수가 시작될 것이오. 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칼날만이 날 서 있을 뿐이었다. 이찬우. 그 아이. 나의 친아들이 아닌 처남 오명달과 유형순의 아이. 내 호적에 오명달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몸부림, 파멸의 춤이 이제 시작될 것이었다. 이 파멸은 그들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더러운 막장극의 최종 막을 내가 올릴 것이다. 피 묻은 욕망과 증오에 젖어 서로를 핥히던 오경숙과 오명달의 추악한 난투극은 형사들의 제지로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맹렬한 눈빛을 번뜩였지만 이제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옥의 문은 확실히 열렸고 나는 그 앞에서 냉정하게 그들의 비참한 파멸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참이었다. 나의 심장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복수의 칼날만이 날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의 비참한 꼴을 응시했다. 오경숙은 체포 직전까지 오명달에게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었음을, 자신 또한 그에게 놀아났음을 절규했다. 오명달은 그와 반대로 모든 계획이 오경숙의 머리에서 나왔다며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찢겨진 옷가지와 흐트러진 머리카락,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이 뒤섞인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듯했다. 30년간 나의 아내였던 오경숙, 피를 나눈 가족이라 믿었던 처남 오명달.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나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지독한 악몽이었다. 형사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은 이제 내가 살인 용의자가 아닌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피해자의 비루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형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형사님, 저의 모든 진술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찬우를 이곳으로 불러주십시오. 그의 친아버지, 오명달과 친어머니, 유형순이 연루된 이 모든 진실을 제가 직접 이찬우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형사는 나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찬우의 역할이 중요함을 직감했으리라. 잠시 후 이찬우가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 그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나의 심장은 묘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내 호적에 올라있지만 사실은 처남 오명달의 피를 이은 아들.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산물. 이찬우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나를,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친어머니,
유형순의 사망 진단서와 자신의 출생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이찬우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다. 이찬우 씨. 아니, 이제부터는 김찬영의 아들이 아닌 그저 이찬우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 나의 첫 마디에 이찬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알 때가 되었지. 너의 진짜 아버지는 여기에 쓰러져 있는 오명달이고,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버려진 유형순이야. 너는 이 모든 추악한 거래의 산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호적에 올라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심지어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살인 용의자로 몰리기까지 했지. 나의 고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미리 쓰여진 연극 대사를 읊조리듯 나는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이찬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명달을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유형순의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거짓말. 거짓말 마세요. 제가 왜 아저씨 아들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의 절규는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거짓말. 내 진짜 아버지가 너를 지금도 외면하고 있는 이 비겁한 놈이라는 게 거짓말이란 말인가? 내 어머니 유형수는 너를 이용해서 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내 아내 오경숙과 오명달은 그 옆에서 더러운 음모를 꾸몄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한 도화선이었다. 나는 이찬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어머니 유형순이 죽었을 때 내 진짜 아버지는 여기에 쓰러진 이 비겁한 남자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모든 유산을 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더군. 웃기지 않나? 내 친아버지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다니. 정말 역겨운 집안이지. 이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쓰러져 있는 오명달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아저씨,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이야. 아저씨가 제 아버지였다고요. 왜 저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요. 그의 주먹이 오명달의 얼굴에 꽂혔다. 그러나 오명달은 이미 체념한 듯 그의 폭력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형사들이 그들을 제지하는 사이 나는 이찬우에게 나의 마지막 복수 설계의 첫 단추를 던졌다. 이찬우, 너는 내 호적에서 지워질 것이다. 내 어머니 유형순이 남긴 그 15억 원의 유산도 내 아내 오경숙이 받아간 1억 원도 내 친아버지 오명달이 불법적으로 가로챈 내 재산도 모두 다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진실과 함께 세상에 버려질 것이다. 이찬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 나의 모든 불행이 너로부터 시작되었고 너의 존재가 나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칼날이 될 것이다.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지고 너는 이제 혼자가 될 것이다. 취조실은 순식간에 절규와 침묵 그리고 혼돈으로 뒤덮였다. 오경숙과 오명달은 다시 한번 서로를 탓하며 발버둥 쳤고 이찬우는 자신의 무너진 삶 앞에서 절규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피 묻은 유혹, 그리고 엇갈린 욕망이 빚어낸 이 파멸의 연극은 내가 완벽하게 설계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취조실한 오명달과 오경숙, 그리고 이찬우의 절규가 난무했다. 그들의 얼굴은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비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소음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내 마음은 이미 고요한 심연과 같았다.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남아 나의 심장을 지배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오경숙과 오명달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빴다. 오경숙은 오명달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다. 반면 오명달은 오경숙이야말로 더러운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을 이용했으며 유형순과의 불륜을 꾸민 장본인이라고 악을 썼다. 그들의 고성과 욕설은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비루한 인간들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추악한 민낯이었다. 이찬우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진짜 친부가 오명달이라는 진실 앞에 몸부림치며 두 사람에게 광기 어린 분노를 쏟아냈다. 그 모습은 흡사지옥의 아귀 다툼 같았다. 형사들은 그들의 추악한 고백들을 기록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이미 나를 살인 용의자에서 완벽한 피해자로 인정한 눈치였다. 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내 진술서에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명확히 기록하게 했다. 15년 전 유형순과의 이혼 과정에서 오명달이 불법적으로 내 재산을 빼돌린 사실, 오경숙이 이에 공모하여 나를 속인 사실, 이찬우의 출생 기록을 조작한 사실, 그리고 유형순의 죽음에 얽힌 그들의 모의까지. 나는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결말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존재를 저주하며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지독한 광기가 빚어낸 복수의 설계였다. 나는 내 아들 김민준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유형순과의 짧은 외도,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거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덫이 되어 돌아왔는지.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나의 고백에 오히려 더욱 나를 이해하려는 듯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명달은 그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그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가 운영하던 로펌은 문을 닫았고 쌓아올린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나는 오명달의 고객들에게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그의 고객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남은 모든 희망은 철저히 짓밟혔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경숙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의 진술과 오명달의 자백, 그리고 이찬우의 친부가 오명달이라는 DNA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녀는 15년 전 재산 탈취 공모죄와 살인 은폐죄, 그리고 호적 위조 방조죄까지 더해져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평생 단아한 주부이자 나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친족과 지인들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나는 그녀가 수치심 속에서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는 이찬우였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친부가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오명달이며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은 유형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나의 호적에서 지워지고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나의 차가운 복수의 희생양이었다. 나는 이찬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찬우,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세상에 혼자야.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살아있으니 찾아가 보렴. 그가 너를 아들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지만 나의 말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잘라버리는 잔인한 비수와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절망과 나를 향한 증오, 그리고 무력함을 보았다. 형사들은 유형순의 사망 원인이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녀의 통장에 남아있던 2억 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했지만 경찰은 오경숙과 오명달이 그 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돈이 어떤 불씨가 되어 돌아올지를. 내가 유형순에게 건넨 1억 원은 사라지고 오경숙이 보낸 1억 원도 사라졌다. 그 2억 원은 또 다른 인물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그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나의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취조실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얻었다. 나의 인생은 이미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또한 나의 손으로 지옥과 같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의 승리는 어쩐지 공허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는가?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지독한 막장극의 최종 막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최종 막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광기 어린 존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오경숙과 오명달은 공모하여 불법 재산 탈취 및 호적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많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찬우는 김찬영의 호적에서 파이고 그 어떤 유산도 받지 못한 채 친부모의 추악한 진실만을 끌어안고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나의 복수를 완벽하게 설계했고 그 연극은 나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모두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평온을 얻었는가? 아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내가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닌 저주받은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거실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은 화창한 가을이었지만 나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나의 옆에는 장남 김민준이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오경숙과 오명달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5억 원과 유형순의 통장에서 사라진 2억 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나의 재산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명예 또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파괴된 가족, 지독한 배신, 그리고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뿐이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는 누명을 벗었고 그들도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아버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건너왔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씨앗, 유형순과의 외도는 내 삶 전체를 썩어 문드러뜨렸다. 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비극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 육신은 멀쩡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오경숙과의 마지막 면회를 갔다. 수척해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도도하고 교활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처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당신은 결국 나를 완전히 망쳤군. 이 지독한 복수기. 하지만 당신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의 증오에 찬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잊고 싶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 했다. 유형순의 통장에서 사라진 2억 원은 어디로 갔지?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오경숙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었다. 그 돈.
그거. 내 돈 1억 원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 나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년이 죽기 직전까지 협박해서 억지로 보낸 거라고. 당신을 배신한 건 맞지만 그 돈은 나도 찾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 또한 2억 원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유형순이 말한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유형순의 부검 결과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왜 마지막으로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다던 그 2억 원을 들고 죽음을 선택했을까? 나는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유형순의 유품 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찢겨진 페이지들 사이 마지막으로 적힌 메시지는 나의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찬영 씨, 그리고 경숙 씨. 당신들의 죄는 끝나지 않아.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를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될 거야. 2억 원. 그 돈은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들도 느껴보렴. 내 셋째 아들 이찬우는 내 고통의 산물이었고 그 아이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도구가 될 거야. 사랑해, 내 아들아. 수첩 속에는 유형순의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독극물을 마셔 죽음을 선택했고 그 죽음 자체를 나와 오경숙 그리고 오명딸을 향한 최후의 복수로 이용했던 것이다. 통장에서 사라진 2억 원은 바로 이찬우의 친부인 오명달과 짜고 자신들의 자녀인 이찬우를 위해 비밀 계좌로 빼돌려진 것이었다. 유형수는 이미 그 돈으로 이찬우의 미래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나의 죄책감과 오경숙의 불안감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나의 모든 복수는 유형순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는 나의 복수심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나를 조롱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 유형순. 죽어서까지 나를 파멸시키려 하다니. 그녀의 지독한 사랑, 아니, 지독한 증오가 만들어낸 마지막 지옥이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찬우의 친부가 오명딸이라는 것을 폭로하여 결국 유형순의 마지막 복수까지 완성시켜준 셈이 되었다.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복수는 실은 유형순이 설계한 파멸의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려준 것에 불과했다. 나는 유형순의 영원한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나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나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했다. 나의 옆에는 여전히 장남 민준이 서 있었지만 나는 그를 끌어안을 힘조차 없었다. 내 인생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 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사막에서 허우적대다 모든 것을 잃은 나.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응시하는 나의 눈은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내 복수는 모두 끝났지만 내가 얻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니었다. 오직 끊임없는 죄책감과 모든 것을 파괴한 자의 공허함만이 나를 감쌀 뿐이었다. 마치 저주받은 낙원에 홀로 남겨진 존재처럼. 이찬우의 2억 원이 언젠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유형순의 증오가 나의 삶을 영원히 올가맬 것이라는 잔혹한 예감만이 나를 따라다녔다. 나의 황혼은 그렇게 비명과 함께 영원히 저물어갔다.